대신 대비 합법과 장문 빠르게 지문들 확인하고 넘어갈 거고요. 자, 여기서 지문을 확인하면서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지문들에서 함정이 될 수 있는 요소들 그것들만 집어드리면서 해 나갈 겁니다. 네, 지금 여기 아무도 없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어색하지만 일단은 해밀고랑 양지고 뭐 그리고 저기 화작이 필요한 2027학년도 이제 수능 특강에 화작이 필요한 모든 친구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강 같은 경우에는 1시간, 2시간은 넘지 않을 겁니다. 2시간 넘지 않은 분량에 한번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고 이제 들어보시면서 또 피드백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두어 번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어차피 높은 확률로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비하셔가지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집중해가지고 확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이제 개념학습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합법과 장문의 본질과 태도가 있는데, 자, 합법과 장문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랍니다. 결국은 맥락이라는 단어랑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맥락 찾는 문제들 뭐 나오거나 아니면은 화법에 대한 설명으로 또는 합법과 장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들이 나오는데, 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바로 지문이 제시되거나 그럴 거라서 크게 여러분들을 뭐 괴롭힐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합법과 장문의 본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도 가도 되나 싶은 것들이 만능 선지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기까지 가는 게 맞나 싶은 선지들도 만능 선지임에 유의하자라는 겁니다. 프로젝터가 어디 갔냐? 분명히 손에 들고 있군요. 자, 그렇습니다. 요즘 피곤해가지고. 자, 인간의 삶에서 큰 효용성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밑에 봅시다. 자,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합법과 장문의 특성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사회 구성원 간의 말이나 글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고 사회적 기능을 지닌다라고 하는데, 교과서 배우시면 열심히 나오는 것들이죠. 첫 번째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요소랑 두 번째로 의사소통 문화까지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착한 댓글 문화 그 있죠. 선풀 달기를 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땡땡땡입니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과목 배우면 도움된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니까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합법과 장문 활동이 자아 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 쌤 이거 선 넘는 거 아닌가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되나도 우리가 맞다라고 체크해주면 된다라는 거. 왜냐면 교육과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개인 내적 차원의 의사소통을 통한 자아 성찰이 있고, 뭐 개인과 개인 차원의 의사소통을 통한 인간관계 형성과 발전 이런 게 있는데 쭉쭉 넘어갑시다. 자, 오히려 조금 여기에서 그나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번이 되겠죠. 합법과 장문을 활용해서 맥락을 고려하는 이 중요함을 이해한다라는 거 밑에 보면 합법과 장문의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화작의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발신자, 말을 뱉는 사람 또는 글을 써놓은 사람, 수신자, 받을 숫자를 쓰죠. 말을 듣는 사람 또는 글을 읽는 사람, 그 다음에 주제, 목적, 매체, 시간, 장소 등과 같은 상황 맥락 요소. 얘네가 상황 맥락 요소라는 거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우셨을 텐데 1학년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써 살고 있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 맥락 요소에는 뭐가 있다? 발신자, 수발신자 세트로 있고 주제, 목적, 매체, 시간, 장소, 특정 이 글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사회문화, 보편적 가치관, 관습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의 요소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맥락 요소랑 사회문화적 맥락 요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 해가지고 섞어 나오는 아주 요상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좀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맥락에 따라 적절한 내용과 표현으로 합법과 전문 활동을 수행해야지 의사소통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들을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기는 해요. 왜냐면 발표자의 발표 전략 문제가 매번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건 뭐 수능이든 뭐든 간에 발표자의 발표 전략 문제가 한두번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또한 아주 잘 알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발표자의 발표 전략이 어떠한가, 또는 이 발표에서 사용된 발표자의 발표 전략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셔야겠죠. 첫 번째, 발표할 때 발표에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경우에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을 재조직한다. 그래서 뭐 지문에 보면은 이런 지문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면, 네, 시간을 확인해가지고 주어진 시간이 넘어오군요. 뒤에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조금 더 요약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이런 발표 전략을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 못할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걸 알아둬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라 그래야 되나? 뇌정지야.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기 체크할 때 그런 것도 체크하라 그랬었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좀 크다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마다 언어적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정 표현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당연한 얘기죠. 지역마다 언어적 차이가 있고 특정 표현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다. 여러분들이 대학 가시면, 대학을 타 지역으로 가시면 지역적으로 어디서 왔니? 너 거기서 왔어? 나 북한에서 왔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할 텐데 북한에서는 사상검 좀 빡세게 해봐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특정 표현에 대한 레이지 안 나오니? 네, 특정 표현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부산으로 갔다. 그러면 정구지 팍팍 넣어서 꼭 바꾸라라고 하면은 정구지가 뭔데? 이러면 이제 부산에서 일마이가 도라이네, 이렇게 별이 별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정구지는 부추를 얘기하고 그런 특정 표현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제가 경상도 출신인데 경상도 가면 싸운다 이런 말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싸우는 거 아니고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청중에 듣는 사람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제가 저기 경북에 학교 가가지고 경북 놈들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많은 일상사가 생기겠죠.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 고리타분한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만 잘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처음 듣는 거 있으면 리와인드 해가지고 저한테 캡처해서 얘기하십시오. 야, 이거 처음 듣는데 왜 스킵하고 일할이냐고. 일단은 좀 넘어갈 겁니다. 네, 비프? 나쁘지 않네요. 자, 넘어갑시다. 자, 한국과 장문의 태도는 우리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과 장문 관습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이 말하기나 글쓰기 형식에 또는 내용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 이거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딱딱딱딱 눌러야 되는 거 상당히 귀찮네요. 돈을 10,000원 더 쓸 걸 그랬습니다. 자,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발음 윤리 의식 여러분들 잘 없으신가요? 네, 발음 윤리 의식 제발 키보드 배터리 뜨지 마시고 발음 윤리 의식을 지켜야 된다.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솔한 표현, 거짓말하지 마라, 레전드 회피하지 마라, 정확한 표현 애매하지 마라, 신중한 표현 요거 편견 선입견 등을 배제하는 거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 깊이 통찰하고 뱉으시라는 거고요. 정보 윤리를 지켰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정보 윤리를 지켰는지 묻는 경우가 있어요. 표절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작권을 보호해라, 출처 표기해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입니까? 예, 어려운 얘기면 여러분들 빠르게 아하 하고 문법 외우러 가셔야 돼요. 어려운 얘기 전혀 아니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본문 좀 보도록 합시다. 자,
10페이지에 개념학습 1강에 있는 본문입니다. 자, 문제로 이야기. 다음은 대화 읽고 있다가 물음에 답하시오는데 여러분들 내가 저기 독서나 문학에서 그걸 읽으라고 안 해요. 뭐를 발문을 읽으라고 밖에 안 해요. 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화작은 요걸 좀 읽어줘야 됩니다. 화작은 요걸 잘 읽어주셔야 돼요. 네. 발문부터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뭐 토론인지 발표인지 아니면 어떤 특수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이 발문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작은 제발 발문을 잘 읽고 나서, 왜냐면 이게 만약에 기존에 기존에 대화 상황이었는데 발표 상황 같은 걸로 변형하는 경우가 있어요. 토론 상황이나 이렇게 변형해서 제시되면 다음은 학생의 발표를 바탕으로 한 토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발문을 꼭 잘 읽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읽는다고 여러분들의 성적이 막 바뀌거나 시간이 없어서 막 아등바등 해야 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봅시다. 시간을 내서 관람객 감사평 코너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일종의 뭐예요? 일종의 이거 감사 표현인데 청자에 대한 아이스 브레이킹이죠. 네. 어색함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인사다. 네. 어색함을 풀어주는. 어색함이 뭐 진짜 어디에 나오진 않겠네요. 네, 그래서 분위기를 풀어주는 대화. 이 코너는 작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데 관람객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다음 전시를 기획할 때 참고하려고 만들었어요. 아하, 관람객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다음 전시 기획 때 참고하려고 만들었다고요. 네, 이 코너의 기획 의도죠. 관람객 감상평 코너의 기획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코너에 신청하셨나요? 혼자 온 데다 관람 후에 잠깐만 시간을 내는 것이라서 부담 없이 신청했어요. 혼자 왔네요. 그리고 관람 후에 잠깐만 시간 내는 거, 시간에 부담이 없네. 자, 웃으며 웃어. 자, 웃으며 무슨 언어적 표현? 뭘? 비언어적 표현이죠. 나 진짜 인강이니까 한 번만 설명합니다. 뭐 비언어적 표현 모르겠다 싶으면 거의 타임 스탬프 찍어서 알아서 보셈. 자, 비언어 표현과 준언어 표현이 있죠? 자, 언어적 표현은 말이나 그리고요. 비언어적 표현은 준언어적 표현과 이렇게 짝을 지어서 어느 경우가 많죠. 자, 비언어적 표현은 안일비자죠. 안일비자. 비언어적 표현 안일비자예요. 잘 찍히고 나서 찍어서 되지. 자, 비언어적 표현은 그래서 뭐다? 동작 표정들.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음성 언어로도 알 수 없고 문자 언어로도 알 수 없는 동작이나 표정 같은 걸 얘기하고요. 준 언어적 표현은 이거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 접두사가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준 언어적 표현이란 억양, 발음이 음성 언어로는 알 수 있으나 문자 언어로는 알 수 없는, 제가 들으면 알 수 있으나 문자 언어로는 알 수 없는 애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웃었으니까 비언어적 표현이죠. 무엇보다 전시를 기획하신 분과 직접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무엇보다
전시기획자랑 직접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이게 뭐예요? 이게 코너에 참여한 주된 이유가 되죠. 이게 코너 참여의 주된 이유가 됩니다.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를 관람한 느낌이 어떠신가요?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말해볼까요? 역시 이거 약간 면접 상황에서도 많이 제시되는 건데 이것 또한 청자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태도입니다. 긴장을 완화시켜주려는, 풀어주려는 태도입니다. 제가 대형 화면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선조들처럼 실제 정원을 천천히 거니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실감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자 학생은 본인의 느낌을 제시한 후에 궁금한 점을 뭐하고 있어요? 질의하고 있다라는 아주 기초적인 거 잘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실제 전통 정원을 정밀하게 실측해서 만든 결과물이랍니다. 또 16m나 되는 크기의 화면을 사용하여 관람객의 몰입을 유도했는데 이런 장치가 관람객을 화면 속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오지요. 혹시 고전 시가 중에 상춘곡이라는 작품을 들어봤냐입니다. 알고 우리 잘 아는 것이죠. 이거 모른다 그러면 그거를 저기 독학했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곡 내려가 볼까? 이런 젠장. 자, 고전 시가 중에 상춘곡이라는 작품을 들어보셨나요? 라고 하면서 뭘 확인하고 있느냐? 청자의 경험 또는 배경 지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자의 경험 또 뭐를 확인하고 있다고요? 배경 지식을 확인하고 있다고요. 네, 학교에서 배웠어요. 자연을 느끼며 봄을 맛본다는 내용의 가사 작품이요. 이 친구 그거 좀 지나 봅니다. 네, 정극인의 상춘곡. 네, 그 있잖아요. 홍진에 묻힌 분내 이내 사설 들어보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자, 맞아요. 그 작품에 미음 완보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작은 소리로 읽으며 천천히 걷는다는 뜻이죠. 이번 전시에서는 바로 조상들이 즐겼던 미음 완보를 구현하려고 노력했답니다. 다른 예술 작품을 언급하여 전시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전지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문학 또한 예술 작품이니까요. 아, 제가 정원을 거니는데 생생함을 느낄 수 있었던 건 기획 의도가 잘 구현된 덕분이었군요. 웃어? 네, 비언하고요. 그건 기획 의도보다 관람자의 관찰력과 몰입도가 뛰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하, 뭐예요? 이거 칭찬의 영역이죠. 1학년 때가 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칭찬의 경류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주는 겁니다. 혹시 관람할 때 본 정원의 계절이 사계절 중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잠시 생각하다. 생각해보니 사계절이 다 본 것 같아요. 정원에 들어설 때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는데 연못가에 꽃이 한 발이 있었고 담장에 뒤날 때 낙엽이 쌓여 있었거든요. 베리 굿! 우리가 한 곳의 전통 정원을 계절마다 둘러보는 일은 어렵잖아요. 이번 전시의 특징 중 하나가 관람객이 한 곳에서 전통 정원의 사계절을 모두 맛볼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이렇게 특징 중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나요? 고궁 후원의 모습이요. 고궁 옛날 궁의 후원 정원이죠, 정원. 자, 두 개의 아담한 산이 안쪽 공간을 소중히 감싸고 있는 형상이라 정원의 분위기가 무척 혹은 편안해 보였다. 그 장면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오! 착용 기법의 효과를 느꼈군요. 새로운 개념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궁금증이 유발되겠죠. 자, 착용 기법이 어떤 효과냐? 착용이란 말 그대로 경치를 빌린다는 뜻이죠. 건축물을 감상할 때 착용 기법을 활용하면 건축물의 규모나 화려한 색만 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 만들어내는 전경을 하나의 완성품으로 감상할 수 있거든요. 아하, 착용 기법의 효과로 산을 포함한 공간까지 제가 정원이라고 확대하여 느꼈더군요. 본인의 경험이랑 그다음에 이 효과를 연결짓고 있는 거죠. 자, 착용 기법을 활용한 공간감의 확장까지 이해했으니 정말 100점짜리 관람객인데요. 칭찬팀 이 거의 파일럿입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정시의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의 생생을 느껴봤 비와이었어.
친구들에게도 오늘 알게 된 이 전시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관람을 꼭 권하려고요. 이거에 꽂히는 쌤들이 있어요. 친구들에게도 오늘 알게 된 이 전시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거를 가로주고 방금 질문을 가로주고 나를 뭐 주는 경우가 있느냐 나를 설명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상 차이나 개요 문제나 또는 자료 사용 문제가 나로 출제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읽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정보랑 가의 정보랑 가가 이거라고 치면요. 가의 정보랑 빠르게 비교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작업을 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 이 지문들이 뭐였는지 뭔 얘기를 했었는지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의 특징적으로 뭐 여기에는 표지어가 많았어 뭐 아니면 여기에는 저기 뭐 방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저기 질문자가 큐레이터가 거의 뭐 파일럿이어서 비행기 겁나 태워줬어 경률 얘기를 했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핀포인트로 정리해 나가는 게 더욱 좋겠다라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 학생이 교지에 기고한 비평문이랍니다. 교지에 기고한 비평문이에요. 학생이 교지에 기고한 비평문. 교지는 이제 학교 뭐 신문 같은 잡지 같은 것들이고요. 비평문이라는 거 중요하죠. 물음에다 보시고. 로봇의 지위 어디까지 인정해 주어야 할까? 얼마 전 신문에서 실외 배달 로봇과 승용차 간의 접촉 사고를 다룬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자, 이게 뭐요? 시사적 현안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뭐요? 네, 이 글에 글감을 정하게 된 계기를 언급하고 있다도 맞는 말이 됩니다. 글감을 정하게 된 계기가 돼요. 주행 중이던 자동차가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을 보내주기 위해 정차했다가 재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들이 뒤따라 무단횡단을 하던 자율주행 로봇과 충돌했다는 것이다. 저런 로봇과 자동차 간의 접촉 사고이니 단순한 물건 간의 접촉 사고로 간주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비문하게 읽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 물건 간 접촉 사고로 간주가 안 됐다라는 얘기겠죠. 로봇을 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사례를 제시해서 얻는 결과는 간단합니다. 그럼 운전자가 어떻게 됐을까? 아니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즉 우리가 어그로를 끌렸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어그로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죠. 독자의 뭐 흥미유발입니다. 네, 독자의 흥미유발이에요. 승용차가 로봇을 친 이 사고가 사람을 친 것과 유사한 사고로 취급되는 이유는 로봇의 특별한 법적 지위 때문이다. 뭐 특별한 게 있나 봐요. 자, 로봇의 특별한 법적 지위라는 게 존재하나 봐요. 사고가 난 로봇은 보도 주행을 위한 실외 이동 로봇 운행 안전 인증을 국내 최초로 취득했다고 한다. 이 인증은 2023년 11월 발효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금 촉진법 이하 지능형 로봇법이라고 하는데요. 에 따른 것으로 이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율주행 로봇에는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가 부여된다. 자율주행 로봇에는 보행자 지위가 부여된답니다. 그러면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얘기가 인정될 수 있다가 뭔 말인지 우리 알게 되겠죠. 다만 아직까지 정식 사고 사례가 접수된 것이 없어 사고 시 책임 소재나 보상 구매 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뭐예요? 문제 상황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정하는 것보다 사고가 먼저 터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좀 내릴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사건은 운전자와 로봇 회사 간의 원만한 합의로 종결되었지만 해당 사고는 앞으로 인간과 로봇 간에 수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사고에 시사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최근 들어 배송 로봇뿐 아니라 집안일을 대행하거나 친구 역할을 하는 등 일상 영역에 들어오는 서비스용 로봇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의 상황 제시에서 결국 뭐예요? 이거 얼른 해결해야 된다. 올 때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 사고는 더 빈번해질 것이다. 과연 로봇은 얼마나 인간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로봇에게 인간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된다. 로봇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관련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로봇 기술의 발전만을 중시하여 인간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너무 로봇 편만 들지 말자. 인간의 권익이 글쓴이에게 더 큰 가치라는 게 언급되고 있고요. 로봇 산업에 대한 규제가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한 만큼 로봇의 지위에 관해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뭐하며 충분한 시간과 토론의 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답니다. 뭐를 위해서? 네, 합의 도출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토론의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하자보다는 우리끼리 좀 사회 구성원들끼리 얘기를 해볼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게 글쓴이의 주된 의견인 점을 여러분들이 너무 스탠스를 막 넓히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갑시다. 자, 뭐 길거리도 없어요. 수트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잘 푸실 테니까 크게 제가 뭐 신경 쓸 거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대화방 네, 나전달법, 네, 나전달법 잘 쓰세요. 연애할 때 쓰세요. 뭐 저는 할까요? 자, 그래서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거는 네, 그냥 근본 없이 그냥 되겠네요. 자, 반대 신문식 토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봐야겠죠. 반대 신문식 토론. 중간중간에 힘놓은 다음에 상대편에서 반대 신문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반대 신문식 토론인데 반대 신문이 뭐냐? 안티 뉴스페이퍼는 아니겠죠. 미안합니다. 자, 반대 신문은 상대 측 발언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그러니까 얘네 발언 내용 뱉은 말의 적절성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거 내가 공격할 걸 준비해 오는 게 아니고 얘 말을 들어보니까 요거 태클 걸 수 있겠다요. 그래서 반대 신문은 뭐냐면 즉석 태클 걸기. 반대 신문이 뭐다? 즉석 태클 걸기입니다. 상대 측 토론자가 발언한 후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 측 토론자가 발언한 후에 질의하는 것. 상대 측 주장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따져 물으랍니다. 타당성과 신뢰성. 어떤 게 있습니까? 타당성은 틀린 말을 하지 않는지예요. 논리적 오류가 있는가요? 이게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틀린 말이나 논리적 오류가 있는 말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말을 하지 않는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말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게 타당성 영역인데 뭐 비교하고 현학적이네요. 신뢰성은 왜 이래 이거. 신뢰성은 공신력 있고 믿을 만한 소리 하는지. 그래서 뭐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거나 아니면은 출처를 제대로 밝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따져보면서 상대측 논리를 점검하고 반론의 기반을 마련하는 거지. 여기서 반론을 박는 게 아니에요. 반론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뭐다? 반대 신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대 신문 토론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통해 토론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질문의 내용과 방식을 개혁한다. 이기려면 당연한 얘기고요. 자, 상대측 발언에 단순히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신 거 맞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자, 상대적 논증의 신뢰성, 타당성, 그리고 하나 얘기 안 했네요. 공정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랍니다. 그럼 공정성은 뭡니까? 공정성이 뭐야? 내가 지금 온라인이라고 질문 안 할 것 같지? 대답해. 공정성이 뭐야? 누군가 맞췄겠죠.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데.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가. 한쪽 편만 너무 들고 이런 것들 아니면 한쪽 말만 듣고 그것만 모아와가지고 선생님 찬성반대가 한쪽 말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편에 든다라는 거는 이제 뭔가 자료 해석이 너무 치우쳐져 있던가 아니면 그래프를 막 중간에 비워놓고 막 어느 쪽에 유리하게 막 그렇게 보이게 해놨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공정성의 영역인 겁니다. 자, 예시 사형제도의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신 자료는 개인 블로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자, 뭐가 떨어지는 것인가요? 개인 블로그 지금 저도 열어서 쓸 수 있어요. 개인 블로그라는 것은 뭡니까?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것이고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우리한테 친절하게 이거 나 신뢰성 질문 아닌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뢰성을 이렇게 태클 걸 수도 있고요. 자, 가급적 예, 아니오와 같은 단답형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뭐 국회에서 청문회 이런 거 보면은 맨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시라고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그랬죠. 저기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시라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예랑 아니오 모아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게 꼬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법정에서 어떻게 하려고 많이 하냐면 빙글 돌려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저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증인 이거 A라는 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증인 2000 몇 년 몇 월에 누구와 A라는 행위를 했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는 그 당시에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면 빙글 돌리고 있어요. 왜? 그런 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요. 태클 걸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말에 모순이 있으면 어디선가 그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폐쇄형 질문은 그래서 쓰는 겁니다. 예, 아니오로만 나쁘다 보면은 모순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거짓말하는 데가 엄청난 제약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폐쇄형 질문을 사용한다라는 거 토론의 기본 전략이고요. 반대 신문을 틀어놔.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은 자기 측의 반론에서 펼칠 주장 뒷받침에 쓰라는 거지. 거기서 으헤헤 내가 이겼다 이들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토론 태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요, 협상 절차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전략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 절차는 협상을 열어서 협상을 열 때 협상의 규칙을 정하고 목적을 공유하고 이렇게 협상을 열어가지고 시작 단계, 조정 단계, 해결 단계 세 개가 시조회 요 세 개가 있다라는 점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해결하는 수락해야만 합니까? 교과서에는 보통 수락을 하더만 근데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다음 협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수능특강에서는요. 자, 그래서 상황에 따른 협상 전략의 예 좀 볼까요? 네, 뭐 무한으로 즐길 수 있을 때, 무한으로 협상을 즐길 수 있을 때 합의 최대한 모색하는 거고요. 도출의 가능성이 낮고 부족할 때 빨리빨리 절충한 자. 당장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상대방과의 관계 그러니까 얘랑 친해져서 나중에 더 콩고물 많이 떨어질 때는 상대방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다. 아니 이걸 수능 교재 이런 거 넣어도 됩니까? 인생 사는 팁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 미뤄라. 협상 지금 하면 인생 망할 때 미뤄라. 정말 개꿀팁이에요. 넘어갑시다.
자, 면접에서의 답변 전략을 이해하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답변한다도 딱 봅시다. 자, 면접관과 면접 대상자가 있는데 질문으로 면접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해야죠. 그러야 이 사람을 뽑을까 말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효과적인 답변 전략, 질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하여 답변한다. 그게 쉬우면 다들 붙었겠지. 자, 그래서 막연한 진술을 피하려면 제가 뭐 옛날에 본 적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피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사례나 경험을 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라는 거고요. 자, 정직하게 답변하고 언어 예절 지켜라. 언어 예절 안 지키면 뭐 굳이 그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을 테니까. 아이고 쉬워요. 자, 청자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즉, 예상 청중 글 쓸 때 잘 생각해가지고 쓰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청자가 관심을 안 가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국문학 때 고전 소설 뭐 72개 더 발견했는데 연구 어떻게 할까?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알빵가?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관심을 가질 만한 것으로 설정하라는 거고요. 자, 발표 주제에 대해 청자의 관심이 없거나 적을 때는 발표 주제가 청자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을 포함한다. 뭐 예를 들어 그런 느낌이겠죠. 웃지마 네 얘기 아니면 너한테도 상관이 있을걸?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어들라는 거고요. 사실 얘나 얘랑 똑같지 않을까? 예시 잘 제시하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청자의 호기심이나 이런 걸 자극하라. 하리보 던지라는 게 아닙니다. 호기심, 관심,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다? 여기 있는 것들이 발표문에 발표사에 적으면 뭐로 나온다는 거? 선지화 된다. 자, 그래서 청자의 지식 수준 고려해야 돼요. 바보들한테 막 학습 용어 쓰면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한테 수학 용어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자, 그래서 발표 내용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이 청자에 없거나 보완할 때는 배경 지식 좀 가르쳐 줘야겠죠. 자, 그리고 이거나 똑같은 얘기죠. 페이지 아깝게 말입니다. 자, 밑으로 가서 화자의 공신력을 이해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사용하여 연설하랍니다. 인성적 설득, 이성적 설득, 감성적 설득 있죠. 자, 여기는 이제 논리적인 거, 이성적 설득이고요. 감성적 설득, 제발 공부해 줘 얘들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자. 감성적 설득이고요. 인성적 설득은요. 이거부터 봅시다. 자, 청중으로 하여금 화자가 훌륭한 성품이면 풍부한 경험, 전문성을 지녀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도록 유도해서 화자라는 사람의 특성이 기대는 거예요. 제가 맨날 예시로 드는 게 있죠.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기자회견 앞에 서서 닥터 헬기를 더 증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상센터가 아주 포화 상태입니다. 빠르게 닥터 헬기를 더 증원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내려갔어. 그러면 기자분들이나 뭐 사람들이 그러겠죠. 쟤는 뭐야? 쟤는 뭔데 뭐 닥터 헬기 뭐 수학 개 못해 보이는데 뭔 닥터 헬기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딱 올라왔는데 국군 대전병원장 뭐 이국정 교수님이 올라와가지고 닥터 헬기를 충원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는 감성적이네요. 닥터 얘기는 뭐 우리나라 외상센터 어쩌고저쩌고처럼 토시가 안 틀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맞지 닥터 얘기 충원해야지 내가 다칠 수도 있는 건데 라고 설득당하겠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왜 설득당합니까? 이국정 교수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중증 외상 전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건 인성적 설득된 거고, 이성적 설득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서 논리적 타당성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논리적 타당성에 밑줄 하나 쳐두고요. 감성적 설득은요, 감정 용서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옛날에 전체주의 시대에 청중들 성공시킨 얘기들은 보통 감성적 설득에 기댄 겁니다. 이성으로는 전제는 안 하는 게 맞을 테니까요.
자, 부탁, 요청, 거절, 사과, 감사의 말 잘 하랍니다. 부탁, 네, 화이팅! 자, 그리고 상황에 맞는 언어적 준, 언어적 비, 언어적 표현 전략을 잘 쓰라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 드렸어요. 성질머리가 급해서요.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 학생의 발표랍니다. 학생의 발표. 모르면 여러분, have you ever 있다 미역국. 자, 청중에 뭐를 환기하고 있어요? 미역국 먹어본 적 있나요? 라고 청중에 경험을 확인하면서 청중에 뭐를 유발한다? 흥미를. 왜? 안 보고 핸드폰 보고 있다가 여러분 미역국 먹어본 적 있지? 그러면 먹어봤겠냐? 막 이러고 있겠죠.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밑줄 잘 쳐봅시다.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바로 나와야지. 무슨 언어적 표현입니까? 누구냐? 비언어적 표현이죠. 와, 안 먹어본 사람이 없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위해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또 생일의 사람이 아침에 미역국을 먹는 풍습도 있고요. 값도 저렴하고 해독작용을 한다고 알려져서인지 특별한 날이 아니라도 미역은 요리에 자주 활용되곤 합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고문헌을 언급하고 있네요. 내가 옛날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게 생뻥이 아니다라는 얘기. 부산 기장 지역의 미역을, 그래서 기장 지역의 해변 가면은 진짜 동네 해변 가면은 미역들이 이렇게 널려 있어요. 미역 냄새 개쩝니다. 자, 임금에게 진상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데다 해조류가 탄소를 흡수하여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알려주면서 오늘날 미역은 어디서나 환영받게 되었죠. 저는 오늘 환경과 건강을 모두 챙기는 미역의 가치에 대해 말해볼 겁니다. 미역의 가치가 이 발표에 뭐가 된다? 주제가 된다. 먼저 미역이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알아볼까요? 긍정적인 효과 얘기하신대. 미역은 해독식품으로 유명한데 그것은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끈적한 점액 성분인 알긴산은 몸에 흡수되지 않는 수용성 섬유질이라 장내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한 후 변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담즙산 합성을 유도해 지방 분해를 돕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가져온답니다. 효과를 열심히 제시하고 계시네요. 질문하는 어조로 바꾸어. 어조를 바꿨다. 어조는 아까 모르면 앞에 찾아보세요. 어조를 바꾸는 건 준언어적 표현입니다. 어조를 바꾸는 건 준언어적 표현이에요. 아까 몸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했죠?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간 알긴산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주기도 하지요. 미역의 생산 과정이 친환경적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역은 비료 없이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자라는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환경 부담이 적은 해초입니다. 양식할 때 줄 간격을 넓혀 해류가 원활히 흐르도록 하면 자연 정화 작용을 하죠. 나 이거 다 밑줄 치고 아닙니다. 귀찮아. 님들도 이거 빨리 듣고 가야 되잖아. 배속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는 미역을 서식지로 삼는 다양한 어류가 생존을 도와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바탕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햇빛을 충분히 받으며 자란 미역이 맛과 영양을 듬뿍 머금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자,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미역이 우리 집에 도착했다고 합시다. 가정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집중을 유도하는 거죠. 맛과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미역이니 마음껏 많이 먹어도 될까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청중을 둘러보며 뭐를 확인하는 겁니까?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겁니다. 물어보고 반응 확인 안 하면 상호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을 확인하면 뭐를 하는 거다? 상호작용을 하는 거다.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 과유불급이라고 미역에도 적정 섭취량이 있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한데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0.15mg이고 인체에 해로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상한 섭취량은 상한 게 아니야. 상한선 섭취량은 2.4mg입니다. 이는 건미역 6g 정도에 드는 양으로 미역국 2그릇에 들어가는 정도로 말합니다. 아니 2.4mg이 나가면 0.15mg이고 잘 모르니까 익숙한 단위로 청중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익숙한 단위로 바꾸어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익숙한 단어로 바꿔 청중의 이해를 도움해주면 될 것 같고요. 미역이 건강과 환경에 모두 좋은 효자식품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발열, 메스꺼움, 구토 증상 등이 나타난다고 하니 그 있죠. 저기 과자 대신 미역 먹었다가 불어나서 응급실 간 아휴. 미역국 2그릇 정도. 손가락으로 머리를 가리키며 뭐예요? 비언어적 표현이죠. 포인트.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높여. 이것도 무슨 언어적 표현입니까? 뭘 물어준 언어적 표현이죠.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네요. 전통적으로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는 미역이 몸의 회복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다 하여 하루 3끼 모두 미역국을 건너가는데 억을 물리겠다. 그러면 산모 건강이 해롭지 않을까요? 네.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 요오드를 과하게 섭취하는 정도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바다에서 길러진 해조류에는 미세 플라스틱 등이 묻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쫄라 씻어 먹어라라고 권하고 있대. 어디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관련해서 가장 모르는 기관, 실력 있는 기관의 말을 뭐하고 있어요? 인용하고 있다. 그래서 뭐가 올라간다? 씻어 먹으라는 말에 실려서 올라간다. 이 내용을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알려서 좋은 음식인 미역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랍니다. 발표 마친데 네, 미역 올해는 좀 계획이 기분 탓으로 자신에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요거도 잘 챙겨 드시고 뭐 알아서 그렇다고 빨간 약 드시면 안 되고요.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상상은 넘어간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20쪽 갑시다. 장문을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오늘 일단 실시간 첫 영상은 화법의 원리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화법 1부터 8까지 완강해 드릴게요. 자, 20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학생 1, 선생님. 이거 해야지. 학생들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면담이라고. 학생들이 있고요, 전문가가 있고요, 면담하는 상황이다. 물음에 답하랍니다. 면담. 센세, 저희 동아리에서는 이번 발표를 위해 소비의 중요성이라는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생긴 의문이나 고민에 대해 경제 관련 전문가이신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경제 관련 전문가이시랍니다. 폴리. 자, 학생들이 경제에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탐색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군요. 어떤 점이 고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종종 소비는 돈이나 물자를 써서 없애는 일이니 그 규모를 줄일수록 좋은 것이 아니냐고 묻곤 합니다. 얘네 경제 지문 안 읽었나? 자, 소비는 돈이나 물자를 써서 없애는 일이니 그 규모를 줄일수록 좋은 것이 아니냐고 뭐예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언급하고 있죠. 친구들의 오해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에서는 이번 특집을 통해 소비의 중요성에 대해 친구들에게 잘 설명해 보려고요. 훌륭한 생각이군요. 그러면 주제 어떻게 접근할지 생각해 보았나요? 검소함으로 쇠퇴한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따옴표가 있으니까 이쪽인가? 그러고 봤더니 소비를 강조했던 조선시대 실학자 박제가의 이론을 활용할까 합니다. 인용인지는 아직 모르죠. 요약일 수도 있잖아.
박제가 이론을 소개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현대 상황과 관련지어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을 연결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들이 꿀 빨라고. 자, 뭐를 보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자, 박제가의 이론을 소개는 할 수 있겠는데 현대 상황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싶어요. 그 박제가 이론이 뭔데? 검수함으로 쇠퇴한다, 아끼다가 나라가 망한다라는 이 이론을 현대 상황과 관련지어 설명했는데 연결고리를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방금 언급한 검수함으로 쇠퇴한다라는 말의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이 말은 소비가 있어야 삶이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알고요. 자, 소비가 있어야 삶이 발전한다는 뜻이랍니다. 의미를 해설해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소비가 있어야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고 소비가 있어야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고 그렇게 개발된 신기술이 산업 발전을 가져온다는 소비의 중요성에 대한 박제가의 통찰이 담겨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절약만 하면 안 된다. 소비도 많이 해야 한다. 이 정도의 의미로만 이해했어요. 소비가 있어야 새로운 기술이 생기고 그렇게 생긴 기술이 산업 발전을 가져온다는 연결이 잘 다가오지 않아요. 이런 자, 구체적인 예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짜증나네. 설명을 보고요. 이야기하고 있네요. 집 짓는 기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선의 선비 문화에서는 누추하고 허름한 집에서 가난을 견디며 사는 것을 미덕이라 여겨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굳이 크고 아름답고 견고한 집을 지으려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 기술을 활용할 기회를 잃어갔겠죠. 그치? 야, 검수함이 최고야 라고 해서 있는 놈들이 글쎄 대강 뭐 여기 있잖아요. 우리 시중에서도 많이 보죠. 시조나 가사나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지어가지고 살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건축 기술자들은 뭐 먹고 사냐고요. 있는 놈들이 지어줘야지.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일을 해야 했을까요? 크고 아름답고 견고한 집이 아니라 간소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집을 짓는 일에 종사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성벽이나 성문 등을 높고 견고하게 잘 쌓는 기술도 개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검수함을 강조하는 동안 훌륭한 기술 보유자들은 생각은 이래요 라고 드러내는 의문문인 거 적어두시고요. 사회가 검수함을 강조하는 동안 훌륭한 기술 보유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전쟁이 났을 때에는 방어력이 약해져서 적에게 패배하게 되겠죠. 아, 이게 뭐요? 검수함으로 망한다가 아니에요. 검수함으로 쇠퇴하는 것이죠. 아하, 크고 화려한 집을 탐하지 않는 것은 검수함 문화니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기술의 발전에 맞고 결국 국가 힘이 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군요. 박제가는 바로 이런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조선의 국력이 다른 나라들보다 뒤떨어지는 이유나 다른 나라들이 조선보다 빠르게 발전하는 이유가 다 소비와 관련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하, 소비와 발전 속도의 연관성을 강조하셨다라는 거죠. 박제가 이런 주장은 현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 같네요. 박제가 말한 소비와 기술 혁신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현대의 사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들이 단어로 먹으려고 오늘은 우리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2차 전지 기술은 바로 음악을 좋아했던 여러분 또래인 청소년들의 소비가 이끌어낸 기술 혁신에 해당한답니다. 2차 전지요? 잘 모르는 기술인데 이것이 음악을 좋아하는 청소년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2차 전지. 2차 전지는 휴대용 전자기기에 활용되는 전지예요. 전지 배터리요. 휴대성이 좋고 충전하며 쓸 수 있다는 게 특징이지요. 1990년대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서 대중음악이 크게 유행했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기 서태지 할 때부터 시작해서 90년대 후반 H.O.T 이렇게 잭스키스 세상을 뒤집어 엎었죠. 자, 이때 걸어다니며 카세트 테이프나 CD에 담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구입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어났어요. 이 당시에 소니의 혁명, 마이마이 저들이 세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CD에 담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CD 플레이어 들이 있었다. 자, 바로 이런 청소년들의 소비가 2차 전지 기술의 혁신을 가졌죠. 아, 휴대용 기기를 구입하는 뭐야 이걸로
휴대용 기기를 구입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어서 이런 청소년들의 소비가 2차 전지 기술, 그러니까 휴대용 기기의 기술에 혁신을 가져. 이후 한국과 일본의 휴대용 전자기기 산업은 세계 1, 2위를 다투며 발전했다. 여기서 지금 없었지만 그리고 이제 일본의 소니라는 데 예전에 1990년대를 다룬 TV 드라마에서 아이돌 음악에 빠진 학생이 부모님께 크게 혼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말합니까? 여기 응답하를 7에 보면 HOD에 빠진 정은지를 성동일이 쥐잡듯이 하죠. 아이돌 음악과 관련된 소비의 주역이었던 당시 청소년들이 2차 전지 산업을 한국의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준 셈이네요. 사례를 들어보니 소비가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고 그 기술이 산업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되네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친구들에게 소비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봐야겠어요. 조선시대에는 박제갈 말을 수용해준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현대 여러분은 다르겠죠? 뭐예요? 기대. 네, 저희는 소비의 중요성을 공유하면서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센세, 땡스포 좋은 말씀하고 끝이 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들을 그냥 익숙해지는 게 그겁니다. 제가 수업을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보면서 놓치는 요소들이 있을까봐 하는 게 더 크고요. 네, 그래서 장문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장문은 킵해두도록 하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화법